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옵티팜 강상철입니다. 예, 다 들어오셨죠? 네. 저는 옵티팜에서 한 10년 이상 지금 양돈 질병 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안기용 박사님하고 주선해 주셔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진단검사를 통한 양돈 질병의 현장 접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업무 자체가 그 질병에 대한 진단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미 저희 회사에 가건물 의뢰해 주시고 또 결과서를 받으시고 또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어떤 그 사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적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결과물들을 받으실 때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결과물들 중에서 좀 일부 데이터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포함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조금이라도 이 자리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질병에 대한 그 원인과 진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은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은 워낙 다양하지만 일단 제한된 시간 속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삼각형의 중심에 질병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관여하는 세 가지의 인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돼지가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질병이 감염되는 대상체죠. 그래서 이 돼지가 어느 정도의 건강한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질병이 이환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겠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역적인 특성, 또 성별, 연령, 여러 가지 인자에 따라서 질병의 감염성에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희 처음에 이제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말씀하셨었는데 일부 대학이랑 연구기관에서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돼지를 연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유전자를 일부를 조절을 해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삭제시키고 그 삭제시킨 돼지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그런 돼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량화된 어떤 그 축산물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병원체가 되겠습니다. 병원체는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곰팡이 여러 가지의 종류의 미생물학적 특징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또는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 종과 다른 또 새로운 스트레인의 바이러스를 만나거나 아니면 그 항생제나 이런 내성에 따라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병원성이 강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성의 변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그 환경적인 저항성을 가지고서 나오는 병원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최신의 트렌드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농장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육 환경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얼만큼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농장에 있는 기본 온도, 습도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료, 깔집의 형태, 그 다음에 축사의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운반적인 상황들까지도 모든 돼지가 길러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병이 관여할 수 있는 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어찌 보면 질병 차단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질병의 원인은 이제 감염성 원인이 있고 비감염성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PRS라든지 서코 바이러스 E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바이러스 인자들은 간단한 유전자, 고유의 유전자 안에 그 바깥쪽에
단백질에 막이 둘러싸여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미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세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핵이 없고 거기에 그냥 유전 물질만 들어있는 원핵 생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가 필요하지만 증식에 세균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영양분과 온도, 습도 조건이 맞춰지면 자가 분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균이 있겠는데요. 곰팡이 같은 경우는 곰팡이성 질병은 돼지에서는 대부분 이제 피부병으로 나타나는 곰팡이성 질병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그 사료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주요 이슈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생충인데요. 기생충은 이제 최근에는 대단히 농장일수록 또는 관리를 잘한 농장일수록 기생충 구제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실제로 그냥 백야드로 그냥 자기 집에서 소수의 돼지를 기르는 곳에는 예를 들어 똥을 먹이기도 하고 잔반을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기생성 질병들이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기본적인 현대화된 시설에서는 기생충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콕시듐이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일부 소화기 병원체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요하게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성 원인에 대한 질병 사례들에 대한 이제 사진들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교재가 컬러로 돼 있어서 지금 보시지 않더라도 아마 교재를 직접 보시면 좀 더 선명한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건 지금 포유자돈이고요. 포유자돈이 막 설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검사 의뢰가 됐었고 이제 개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장의 장벽이 얇아져 있고요. 얇아져 있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 노란색의 덩어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덩어리가 이제 섭취한 내용물의 그 덩어리가 실제로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이 얇아진 전형적인 바이러스성 설사병에 의한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중간 같은 경우는 세균성 질병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뒷다리 후지 관절, 발목 관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처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농양이 발생을 하고요. 국소적으로 농양이 발생한 부분을 잘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경과가 되게 되면 이렇게 치즈처럼 건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소 농양인 경우는 대개는 편측성, 그러니까 한쪽 부분에 상처가 난 부위를 중심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레서시병이라든지 연쇄항구균 이런 질병들은 대개 양측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자연 감염된 세균성 병원체와 내가 환경에서 문제가 돼서 발생한 세균성 2차 감염에 대해서는 꼭 감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간이고요. 이건 도축돈 사진인데요. 많이 알고 계시죠? 밀크스팟. 그래서 이제 기생충 중에서 회충의 유충이 소화관을 빠져나와서 간으로 이행한 상태로 간의 실질을 실제로 삐집고 들어가서 파괴시킨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서는 호상구성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반응의 흔적이 이제 결합 조직화, 섬유화되면서 나타난 흔적이 밀크스팟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이 대표적인 감염성 질병들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사실 지금 많은 포인트가 실험실에서는 PRS다, 서코다, 파스츄렐라다, 연산구균이다, 부종병이다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병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손실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옵티팜에 있으면서 진단을 해봤을 때는 특히나 자돈 이후 구간에서 급사가 발생했을 때 관여할 수 있는 인자 중에서 비감염성 요인도 상당히 있더라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개체를 이제 검사를 해보게 되면 바이러스 나오고 세균도 나오고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체를 죽인 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이 비감염성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원인 중에는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원인들, 그 다음에 영양성, 중독, 그다음에 물리적인 창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손상적인 부분, 열사병을 비롯한 온도적인 부분까지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양적인 부분에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감염성 부분들은 워낙 인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못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한계는 가늠해 주시고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결과서를 해석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비감염성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사진을 또 마찬가지로 실었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는 사진이 이제 그 뒷다리 부분입니다. 제가 박피를 했고요. 가장 많이 보이는, 이제 요즘은 사실은 이근부에 더 투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뒷다리 부분의 주사는 좀 간헐적으로 관찰되긴 하는데요. 이 뒷다리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손상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발적돼 있고 중심은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사에 의해서 2차 세균감염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무침 주사 얘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봤을 때 이제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일두일치하지 않고 여러 개의 주사침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경우에 마지막 개체,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는 개체에서 이러한 병변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 제가 뒷다리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뒷다리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뒷다리를 관장하고 있는 좌골신경이 침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부분이 마비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신경 증상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뇌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투여 부위를 확인할 때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사진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흉곽에 대한 사진이죠. 그래서 심장하고 그다음 흉곽의 그 폐에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심장이 상당히 많이 붉어졌고요. 그리고 흉곽 내에는 맑은 흉수가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물론 지금 간에도 이렇게 약간 유백색, 담황색 쪽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게 젤라틴 덩어리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액에서 빠져나온 물들의 담백 성분들이 응고돼서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돼서 급사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멀베리 심장병이라고 하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결핍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유관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 자손들이 급사를 막 했어요. 급사를 했는데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이 이렇게 심장이 보여지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전형적인 위궤양 사진입니다. 위에 거는 좀 더 급성으로 진행되는 출혈성 위궤양을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밑에는 좀 만성화되면서 비록 출혈은 없습니다만은 여기 중심에 보시는 위 식도 부분이 패여 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돼지에서의 위궤양은 이 보호 기능이 없는 그 중증평평 상피라고 하는 상피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이 깎여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위궤양을 관찰하실 때는 위를 전체적으로 열어서 관찰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과연 이제 실험실에서 또는 현장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질병의 원인에 노출이 되게 되고요. 노출이 되게 되고 이렇게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부 장기, 폐가 되든 장이 되든 심장이 되든 여러 가지의 장기들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유관 병변이 형성되게 되고요. 이렇게 유관 병변이 형성되면 그 병변의 변화로 인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온 개체, 지금 사진상으로는 코피가 나오거나 개구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호흡곤란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개체를 부검을 통해서 저희가 실험실 검사를 하게 되고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이 실험실 진단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와 진단이 있겠는데요. 진단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면 어떤 이상 상태, 이상 증상이 발생된 개체의 정확한 병명을 판정하는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명을 판정하고 나면 과연 이게 피어럴스냐, 서코냐, 아니면 그 외 연쇄항국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과 감별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별까지 이루어져서 어떤 특정 하나의 질병명을 판정하는 걸 진단이라고 하고요.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실험적 절차가 검사가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가끔 이제 저희도 옵티펀드 검사 기관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제 어떤 검사의 결과를 진단으로 보시는 경향도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나온 검사의 결과를 종합을 해서 과연 이 개체가 어떤 증상을 가졌을 때
어떤 문제가 가장 주요한가까지 판정을 하는 것이 진단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실 때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시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수의사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었나라는 부분까지를 하는 절차를 좀 포함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부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체가 하나 의뢰됐다 또는 생체가 의뢰됐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뢰 가건물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부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개체인 경우는 체혈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체혈을 통해서 전혈 또는 혈청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안락사를 통해서 부검을 진행하고요. 부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관 소견을 관찰하고 거기서 이제 장기들을 다 적출을 합니다. 필요한 장기들을. 그래서 이 필요한 장기들 중에 일부는 포르말린에 고정을 해서 저희가 슬라이드로 조직을 만들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조직은 그냥 얼려요. 또는 냉장 상태로 놔둬요. 그래서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생조직은 저희가 갈거나 또는 그 부분에서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세균 검사나 그리고 또는 PCR 검사들을 진행을 해서 항원을 검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개체가 의뢰되더라도 지금 부검을 진행한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항원 검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가 종합돼서 하나의 결과서를 그러니까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병원체,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파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이런 진단 검사를 할 때 가장 주요한, 어찌 보면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개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 개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보를 주셔야지만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서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걸 한 번 더 정리를 할 텐데요. 농장에서 질병 파악을 위한 현장 단서라고 하면 사실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지만 실제로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개체의 연령입니다. 어느 구간에 어떤 개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나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정보가 전달돼야지만 저희가 진단해야 될 항목에 대한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령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그 외에는 품종, 성별, 모색 등 여러 가지의 또 정보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일단 연령. 어느 구간에 문제가 나한테 지금 이 농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증상이겠죠. 얘가 설사를 한다, 아니면 기침을 한다, 갑자기가 죽는다, 뭐 여러 가지 신경성 발발을 떨고 있다, 뭐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가장 주요하다라는 정보를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발생을 했고, 얘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발생한 개체 중에서 얼만큼 죽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상당히 급진적으로 퍼지고 있는 감염성 질병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약간 개체질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한정된 문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색깔에 칠해진 부분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실험실 검사는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령에 대한 정보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 그 돼지 소화기 질병이에요. 돼지 소화기 질병 병원체들을 나열한 모습인데 각각의 막대기가 지금 보시는 질병들의 이름들이 되겠고 이 전체를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포유자돈, 자돈, 그 다음에 육성비육돈, 성돈으로 구별을 해놓은 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각의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간마다 발생하는 주요 병원체 인자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주요 포유자들 경우는 바이러스, 세균, 그다음에 콕시즘 같은 기생충들이 다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성비역돈으로 가게 되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세균성 병원체임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PED 같은 경우에도 육성비육돈 검사를 하셔서 농장의 오염상을 확인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육성비육돈의 설사가 상당히 심하게 예를 들면 혈변을 놓는다든지 이 설사로 인해서 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PED가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PED냐?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린 표는 설사 증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대상 병원체가 연령 구간마다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보시는 사진도 장이 빨개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도 장이 빨개져 있죠. 둘 다 출혈성 장염을 일으킨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게 만약에 포유자돈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지엔스에 의한 장 독혈증이 되겠고요. 이게 육성 비육돈 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클로스트리디움이 아니라 로소니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항원이 검출되는 어떤 패턴과 실제로 얘가 문제를 일으킨 거의 양상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임상 증상이죠. 보신 것처럼 포유자돈이에요. 포유자돈이 만쪽 위축돼 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신 것처럼 다 온몸에 변이 막 설사변이 묻어 있죠. 그렇게 되면 아까 보신 사진처럼 이렇게 부검을 통해서 와 우리 여기가 설사병이 있었구나, 발성 설사가 의심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적어도 PED, TG, 로타 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는 검사를 해야 되겠네 이런 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 세균이 중복 감염돼 있다든지 아니면 혹시 중복 감염돼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진행을 하겠지만 한 가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소견을 따라서 바이러스를 우선 먼저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이제 발생률과 폐사율에 대한 어떤 언급에 지금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일단은 1번 케이스는 이제 둘 다 동일하니까 비교를 했겠죠. 1번 사진은 지금 피부 쪽에 약간 자적색으로 이렇게 변색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얘는 폐사를 한 개체입니다. 저한테 검사가 왔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의 반점들이 막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사례는 다 포유자돈들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분만사에서 나오게 되면 농장에서는 시급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돼지열병도 음성이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음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필요한 게 이 발생률과 폐사율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1번 사진은 돈단독이고요. 예, 폐혈증으로 급성으로 죽은 케이스예요. 그렇게 되고 2번은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원인은 1번 같은 경우는 세균성 질병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비감염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급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기고한 적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돈단독이 포유자돈에서 나온 사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의 어떤 발적, 우리가 되게 돈단독 얘기하면 육성비육돈에서 다이아몬드 스킨 디지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성 자반은 비감염성 질병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와 피하 조직 그리고 내부 장기까지도 이렇게 빨간색 출혈 반점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2번 같은 경우가 왜 발생률과 폐사율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질병들은 상당히 전염성이 있죠.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증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폐사율도 높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특정 모돈에서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무서운 눈을 딱 봤을 때는 소견이 좀 위험한데 싶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의 발생적인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이게 질병이 감별될 수 있는 그 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 예방 접종 상황이나 투여약물 정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린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연히 제가 본 케이스인데 왼쪽 사진은 이것도 포유자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급사라고 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포유자돈이 막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거든요. 근데 봤더니만은 딴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손의 뒤쪽으로, 그러니까 뇌 뒤쪽으로 철분 주사가 들어가가지고 급사한 케이스입니다. 네. 물어봤더니 농장 관리하시는 분이 바뀌었대요. 예.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끝났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어떤 이제 포유자는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어떤 주사의 자입 방향이나 깊이에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죽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여 약물 정보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돈, 포유자돈 41령, 91령, 121령 해가지고 각각의 구간별로 체열을 해서 항체가를 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모돈의 상황이 이렇게 항체가가 올라가고 있고 포유자돈이 내려가고 있고 41령이 다시 올라가는 이 패턴을 과연 이게 백신에 대한 영향이냐 아니면 자연감염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접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따 혈전검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장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사양적인 정보들이 되겠는데요. 이 사양 정보는 개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육되고 있느냐를 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위궤양 사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오감을 통한 개체 확인 이건 뭐 텍스트에 다 있는 거니까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많죠. 뭐 식욕이 있다 없다, 물을 잘 먹는다 안 먹는다, 그 다음에 행동을 막 떨거나 막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 못 걷는다, 누워 있기만 하다, 좀 침울해 보인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외형을 봤을 때 전반적인 위축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는 뭐 이제 눈곱이 끼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등골이 좀 올라와 있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이제 털이 거칠고 좀 길어요. 이런 것들 위축의 소견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외부에 찰과상 흔적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부어 있다는 거죠. 다리가 부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쪽 다리가 부어 있는지 양쪽 다리가 다 부어 있는지 이제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국소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전신 감염에 의한 관절의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허니아 발생할 수 있고 이제 발굽 부분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부재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발굽이 망가진 거는 결국 바닥이 미끄럽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패드가 상당히 구멍이 많아서 얘가 잘 빠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문제가 되는 근원만 제거해주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굳이 의뢰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의 모습에서 봤을 때 귀끝에 괴사가 있다거나 귀지가 많아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눈을 봤을 때 눈이 뭐 충혈되거나 붓거나 눈곱이 있다거나 뭐 코피가 난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모든 질병을 진단하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변에 대한 평가, 피부에 대한 평가, 호흡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고요. 지금 보신 이 사진은 그 이제 개체가 면역이 떨어지니까 피부에 있던 상재균이 포도상구균이 과잉 증식하면서 이제 표피염 또는 포도상구균성 피부염으로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상구균은 그 여러 가지 독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피부에 있는 층을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피부와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의 그 부착 결합 성분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의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모습,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 과연 우리 지금 개체들의 자존 상태가 면역이 충분한가라는 부분을 감별을 하시고 표피염까지도 진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청색증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부검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 피하직이 노랗게 변했죠. 황달이에요.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오는 거고,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돼지가 포개져 있죠. 잘 아시겠지만 돼지가 열이 발생해서 추위를 느끼니까 서로 포개져 있는 모습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제 급성 전염병을 좀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설사, 아까 보셨던 부재병, 아까 보셨던 그 피부의 출혈성 반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육성비역돈에서는 혈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왔을 때 그걸 봤을 때 특히나 우리 돼지는 이렇게 막 검은 변이 나오면서 막 악취가 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색깔들이 변해 있고 또 냄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기침 횟수에 따라 기침의 빈도에 따라서 과연 호흡곤란이 얼마나 있느냐. 당연히 기침이 많아지면 호흡기 질병도 많아지겠죠. 양의 상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침을 농장 처음에 이제 새벽에 특히나 조용한 시기에 들어가셔서 어떤 기침에 대한 빈도를 잘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같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쉬었거든요 회사를.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가을철 환절기는 돼지도 정말 많이 죽고 그리고 실제로도 호흡기 문제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제 돈산에서 관찰될 수 있는 호흡기 증상들을 좀 면밀하게 관찰할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험실 진단 검사.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가건문의 종류입니다. 가건문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포르말린 고정 조직도 있고 신선 조직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 다음에 혈청, 그 다음에 수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압은 코, 항문, 또 구강 수압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부의 오물 검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피부병 검사할 때, 곰팡이 검사할 때도 이렇게 피부를 긁어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라든지 분변을 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청을 이용한 항체 검사고요. 이 혈청을 이용한 항체 검사는 이제 우리가 엘라이자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혈청 검사는 사실 엘라이자가 아니고 혈청을 이용한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에는 엘라이자도 있고 중항체 검사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채취한 혈액이 굳고 나서 남은 혈액 성분이 혈청인데요. 이 혈청에 들어있는 항체를 검사하는 게 엘라이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PRS를 실험 감염시켰을 때 과연 항체가 언제까지 유도가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전체 엘라이자 항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혈청 내에 들어있는 PRS에 관련된 모든 항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화항체라고 써 있습니다. 중화항체는 내 감염된 이 바이러스를 실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화항체 수준과 전체 엘라이자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고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엘라이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거는 양의 결과값을 갖기도 하고요. 어떤 엘라이자는 음의 결과값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험실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옵티팜에서는 이렇게 결과서를 내어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실 부분은 APP라고 하는 건 돼지 흉막폐렴이고요. 그 다음에 PM은 파스츄럴 멀토시다입니다. A형, D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MH는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 뉴모니예요. 유행성 폐렴 병원체. 그 다음에 서코 PRS 검사를 진행한 결과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APP와 PM, MH, 서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키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치들이 막 1000단위 이상으로 막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항체가를 잰 로그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RS는 X3 PRS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이덱스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PRS 키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양문성 판정을 해서 드리는 결과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중화항체 검사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감염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중화시키는 데 관여되는 항체는 얼만큼이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중화항체 검사고요. 중화항체 검사는 엘라이자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포를 배양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들이 세포를 기를 수 있는 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렇게 온폭 패인 이제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에다가 쭉 세포를 기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이제 혈청을 집어넣어요. 만약에 혈청에 중화항체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세포주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게 되면 바이러스는 중화항체에 중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세포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화항체가 없다고 하면 혈청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러스는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에 깔려있는 세포에 감염이 되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이거든요.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PRS에 감염된 세포는 이렇게 찌그러지게 돼요. 이걸 CPE라고 하거든요. 실험실에서는. 그래서 이런 세포 변성 효과를 보이는 시점의 희석 배수가 중화항체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점점 계단 희석을 했을 때까지도 많이 희석을 해도 중화항체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혈청 내에는 그만큼 많은 중화항체가 들어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단 희석을 하면서 몇 배까지 희석을 하더라도 중화항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결과값으로 보여드리는 게 중화항체 검사가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자돈의 건강 모니터링인데 요거는 전열과 혈청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건 좀 새로운 방법이기는 할 거예요. 뭐 이미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건데 혈구 분석 검사라고 하는 게 있고 혈청 생화학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병원 가서 체열하고 결과지를 받잖아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돼지에서도 과연 어떤 바이러스나 병원체 감염이 되었을 때 또는 개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될 때 백혈구가 너무 늘어났어 라고 하게 되면 체내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백혈구 중에서 어떤 백혈구가 많이 늘어났어 라고 하게 되면 또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생화학 검사는 말 그대로 간에 문제가 있는지,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또는 급성 염증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헬스 모니터링 개념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염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매개 물질들이 있거든요, 체내에는. 그래서 이런 매개 물질들에 의해서 손상된 부위에 백혈구가 가서 과연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을 매개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과연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개체가 건강하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성 염증에 관련된 단백질 성분들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지금 루미넥스 세팅을 하고 있는데 총 이렇게 보시는 9가지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지금 분석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인 진단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효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외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실험 물질을 접종했을 때 효과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PCR 검사입니다. PCR은 말 그대로 특정 유전자,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또 세균이 갖고 있는 특정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대개는 이제 이런 표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리얼타임 PCR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항원이 증폭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과거에 이렇게 밴드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CT 값이 얼마다라는 건데 이 CT 값은 작을수록 더 많은 애들이 증폭이 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CT 값이 작은 건 의미하는 거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카피수라고 하는 바이러스 입자수를 결과값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내가 의뢰한 샘플에 얼만큼 바이러스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온 산물 중에서 예를 들어 PLS가 양성이 나왔어요. 양성이 나오면 과연 내 농장, 땡땡 농장에 있는 이 검출된 바이러스가 다른 애들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검출하는 게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입니다. 시퀀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시퀀싱은 보시면 땡땡 농장이 지금 1번 샘플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볼게요. 지금 3번이 조에티스거든요. 지금 조에티스가 써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땡땡 농장의 1번과 뭐 3번에 대한 비교를 해보게 되면 98.51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많이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VR23332가 있는데 이건 4번입니다. 4번은 91.71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동성의 퍼센트가 98%다, 91%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동성이 비슷할수록 더 비슷한 내 검출된 바이러스는 비슷한 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되겠고요. 트리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무를 그려보면 여기 유전자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같이 묶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유행하는 바이러스 또는 뭐 최근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주와 내 농장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상동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출하기 위해서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균 배양 검사는 보시는 것처럼 샘플에서 쭉 배양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세균을 검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균은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특정 온도와 조건 양분만 있으면 분열 증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세균, 여기서는 지금 APP 세균이 되겠는데요. 이 APP 세균이 분리가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총 18종류의 항생제를 반응을 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에다가 각각의 항생제를 집어넣게 되고요. 이 항생제의 반응, 그러니까 억제를 보이고 있는 애들만 묶어서 빨간색으로 지금
존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빨간색으로 나온 애들은 이 항생제에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균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항생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는 이렇게 쭉 여러 개의 과정을 가져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게 되고 이 슬라이드에서 병변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관찰을 하고 폐렴이 엄청 심하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또 면역조직화학 염색이라고 하는 또 항원항체 결합 반응에 의한 반응을 통해서 항원을 검출하는 단계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결국 혈청 검사와 PCR 항원 검사, 그다음에 병리 검사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혈청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감염 항체와 백신 항체를 100%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항원 검사를 통해서 어떤 항원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신 PCR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이 병원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사멸되어 있는, 그러니까는 유전자만 갖고 있으면 증폭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 항원에 대한 또 죽은 항원에 대한 감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병리조직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좀 신경증상 사진이었었는데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러니까 막 개체들이 많이 떨고 있는 사진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잘 걷지 못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 개체들은 신경뿐만이 아니라 뼈, 근육, 그 다음에 전신적인 질병까지 다 감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체를 부검을 했을 때 보니까는 뭐 림프절이 부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폐에 약간의 폐렴의 흔적이 있고, 관절염이 있고, 그리고서 이제 신경을 본 거예요. 신경을 봤더니만은 조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뇌의 실질이고요. 손의 실질이고 얘가 이제 뇌막이 되는데 이 뇌막과 실질 사이에 여기에 염증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형성된 염증 때문에 뇌가 압박을 받으니까, 손해가 압박을 받으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진단이 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검사를 해도 연쇄상구균이 양성으로 검출이 된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세균 검사를 통해서도 연쇄상구균이 뇌, 관절, 폐에서 다 나왔어요. 이건 전신감염을 의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감수성 검사까지 결과를 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쇄상구균은 어찌 보면 제일 많이 국내에서 흔하게 나오는 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접 접촉도 되기도 하고 창상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국소적으로 남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신을 통해서 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옵티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4년도에는 저희가 총 335건을 양성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이는 매년 비슷하긴 하는데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흔한 세균이지만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인플루엔자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1번은 세균성 폐렴이고 2번은 인플루엔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둘 다 병변 부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반드시 실험실 검사를 진행을 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이 전목측력 폐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자들 중에서 저희가 실험실 검사에서 어떤 거다라는 거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직학적인 특징, 그 다음에 항원 검사의 양성 결과, 지금 PRS 서코 다 음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H만 양성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병변상으로 이제 양성 병변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최종 인플루엔자로 나오게 됐고 의심이 나오게 됐고요. 항체 검사했더니 다 양성 나온 거예요. 나왔고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전후가 피크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버리면 아무리 다른 장기나 혈청을 검사하시거나 맡겨도 항원이 음성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또 인플루엔자는 혈청에서는 항원 나오기 거의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걸 실은 이유는 최근에 이제 가을철 환절기에 인플루엔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PR 서코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까지도 좀 더 농장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우리 내 농장에서 개체들이 너무 기침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 보인다. 이러면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병원체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붓기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혈청 검사를 하게 될 때, 그 검체를 몇 개를 맡겨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돈 규모를 따졌을 때 100두, 100두에서 500두 뭐 이런 식으로 1000두 이상 이렇게 나올 때는요. 기본적으로 5개부터 한 10개 이상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의 샘플 이상은 구간별로 맡겨주시면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각각의 구간별로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돈, 모돈, 그다음에 포유자돈, 이유기 또는 40일 이 40일과 70일형 사이에서 항체가 다시 양전되느냐 아니면 쭉 항체가 떨어지면서 끝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간에 수평 감염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제 그래프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는 다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글래서시였어요. 글래서시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글래서시가 이유자던 이후 구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장이겠다라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항목들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가셔서 보시면 될 텐데 각각의 질병별로 어떤 장기를 맡기는 게 효과적일까에 대한 걸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장기들 맡기는 거, 특히나 분변 맡기실 때는 양을 충분히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감염되는 시기에 따라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양성이 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위험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기별로 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